저는 시동생 한유림이 제가 가져온 축하 화분을 쓰레기통에 쑤셔 넣는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복 떨어지게 고졸 구급대원이 오다니라며 병원 로비에서 공개 조롱했죠. 그때 단상에서 내려오던 윤선호 병원장이 한유림의 뺨을 쳤어요. 여긴 생명을 다루는 공간이다. 사람 모욕하는 입부터 치료하고 오시죠. 그 병원장이 제 친오빠였다는 건 그때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실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34살 박다인입니다. 부산 119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제게는 학력 콤플렉스 따위 없습니다. 현장 실력과 환자 생존율에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오늘은 시동생 한유림의 멀티클리닉 개원식이었습니다. 화려한 병원 로비에는 축하 화환들이 가득했고 축하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새 건물 특유의 페인트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준비한 작은 화분을 들고 조용히 축하 인사만 드리려 했어요. 한유림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이번에 병원을 개원한 겁니다. 남편 배준호의 동생 며느리였죠. 하지만 한유림을 만나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한유림이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습니다. 복 떨어지게 고졸 구급대원이 온다고 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봤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축하드리려고 왔다며 화분을 내밀었는데 한유림은 제가 내민 화분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분을 낚아채서 근처 쓰레기통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런 싸구려는 병원 격에 안 맞는다고 한유림이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짝! 날카로운 뺨 맞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단상에서 내려오던 한 남자가 한유림의 뺨을 친 것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여긴 생명을 다루는 공간이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 모욕하는 입부터 치료하고 오시죠.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윤선호 병원장님이라고 했어요. 아, 저 남자가 이 병원의 병원장이었구나. 윤선호라는 이름이 귀에 들어왔어요. 한유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뺨을 만지작거리며 뭔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윤선호 병원장이 저를 제지했어요. 나가실 분은 따로 계신다며 한유림을 쳐다봤습니다. 한유림은 결국 황급히 로비를 빠져나갔어요. 구두굽 소리가 복도에 따다닥 울렸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왜 갑자기 모르는 병원장이 저를 도와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선호가 제게 괜찮은지 물었고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윤선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저를 자세히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 왼손등에 있는 별 모양 흉터를 유심히 보더군요. 윤선호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요. 박다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윤선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냐고 윤선호가 다시 물었고 부산 119에서 일한다고 답했어요. 그 순간 윤선호가 제 목걸이를 쳐다봤어요. 보육원에서 키워주신 선생님이 주신 작은 별 펜던트였습니다. 평생 몸에서 떼어본 적이 없는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윤선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될 때 한번 뵙고 싶다고 했어요. 무슨 일인지 의아하게 물었더니 개인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급하지는 않으니까 편할 때 연락 달라며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그 자리에서 더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상황이 떠올랐어요. 왜 윤선호 병원장이 갑자기 저를 도와준 걸까요? 그리고 왜 제 흉터와 펜던트를 그렇게 유심히 봤을까요? 명함을 다시 보니 깔끔한 글씨체로 윤선호 내과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화번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메일 주소도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병원 로고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야간 근무를 섰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는 무전기 소리와 응급 장비들의 기계음이 끊임없이 들렸어요. 디젤 엔진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특유의 냄새도 익숙했습니다. 오후 11시 43분에 심정지 환자 신고가 들어왔어요.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11시 51분이었어요. 저는 즉시 시계를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구급대원에게 시간은 생명이니까요. 환자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식 없음, 맥박 없음, 호흡 없음. 저는 즉시 CPR을 시작했어요. CPR 시작 시간을 23시 52분 30초라고 동료에게 알렸습니다.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제세동기를 준비했어요. 제세동 1차 시행 23시 54분 15초라고 계속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2분마다 맥박을 확인하고 기록했어요. 승합제 투여 시간도 정확히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환자의 생존과 직결되니까요. 병원 도착 시간은 자정 8분이었어요. 응급실 의사에게 환자를 인계하면서 모든 시간 기록을 전달했습니다. CPR 지속 시간 16분, 제세동 3회, 에피네프린 1mg 3회 투여했다고 정확히 보고했어요. 다행히 환자는 자발순환이 돌아왔어요.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로 돌아오는 길에 동료 천성복 대장이 물었어요. 다이나, 넌 왜 그렇게 기록에 목숨 걸어? 천성복이 궁금해했습니다. 시간이 증거죠. 살렸다는. 저는 답했습니다. 천성복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째 구급대원으로 일하신 분이라 제 마음을 이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쯤 잠깐 휴게소에서 쉴 때였어요.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 윤선호 병원장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제 왼손등 별 모양 흉터를 만졌어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그때 너무 아파서 울었는데 김순희 선생님이 달래주시면서 이별 펜던트를 목에 걸어주셨거든요. 김순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별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했어요. 그 후로 이 펜던트를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자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또 다른 출동이 있었어요.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현장 도착 5시 7분. 환자 상태 확인 후 즉시 경추 고정했어요. 의식 명료 혈압 1만 1070, 맥박 88회. 우측 다리 골절 의심. 진통제 투여 5시 12분. 부목 고정 5시 15분. 모든 과정을 시간과 함께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병원에서 치료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환자를 병원에 인계한 후 천성복 대장이 말했어요.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기록 하나 빠뜨리는 법이 없다고 감탄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충이란 없다고 말이에요. 오전 8시에 근무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선호 병원장의 명함을 또 꺼내봤어요. 연락을 해볼까 말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 같은데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 싶기도 했어요.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가끔 병원에서 연락이 올 때가 있거든요. 환자 상태나 치료 과정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선호 병원장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제 흉터와 펜던트를 보던 그 눈빛이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었어요. 뭔가 확인하려는 듯한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 배준호와 아침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오전 10시쯤 출근하거든요. 어제 한유림 병원 개원식이 어땠는지 준호가 물었고 그냥 축하만 하고 왔다고 간단히 답했어요. 한유림의 모욕적인 행동과 윤선호 병원장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괜히 가족 간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호는 순한 성격이라 가족 갈등을 싫어했어요. 시어머니와 한유림 사이에서 늘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습니다. 점심 즈음 응급실에 환자를 실어다 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이 바로 어제 한유림이 개원한 멀티클리닉이었습니다. 환자 인계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복도 벽에 붙은 포스터를 봤어요. 적십자 유전자 가족 찾기 프로그램 안내였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서 포스터를 보더니 말했어요. 다인아, 이런 거 한번 해봐.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별로 기대 안 해. 저는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오래 혼자 살아서 이제는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보육원에 맡겨진 이유도 모르고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로 30년을 살아왔거든요. 그래도 시도해볼 만하다며 준호가 격려했어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성공 확률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에 적십자사에 가서 DNA 등록을 했어요. 간단한 구강 샘플 채취와 서류 작성이 전부였습니다. 담당자는 2주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등록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혹시 정말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허탕일까요?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유력한 매칭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재검사를 위해서 병원에 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재검사 장소가 한유림의 멀티클리닉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담당 의사 이름이었습니다. 윤선호. 바로 그 병원장이었어요. 이상한 우연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준호도 신기해했어요. 세상이 참 좁다며 운명 같다고 했습니다. 재검사 날짜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가족이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별 펜던트를 만졌어요. 김순희 선생님이 주셨던 이 펜던트가 정말 저를 가족에게 이끌어주는 걸까요? 다음 날 윤선호 병원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재검사 전에 개인적으로 뵐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시간 되실 때 병원으로 오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다음 날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병원에 가는 길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제 가족과 관련된 일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일까요? 오후 2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윤선호 병원장 개인 진료실로 안내해줬어요. 진료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의학 서적들이 가득한 책장이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은은한 공기청정기 냄새가 났습니다. 윤선호가 저를 보더니 깊은 숨을 쉬었어요. 뭔가 중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표정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몇 장의 사진과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들 같았는데 한 장은 색이 바래서 언제 찍은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윤선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3살 이전 기억이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육원 들어가기 전 기억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윤선호와 만나기 전에 먼저 시어머니 오미숙을 만났습니다. 한유림 병원 개원식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더욱 차갑게 변했거든요. 시어머니 집에 들어서자마자 냄새부터 달랐어요. 값비싼 방향제 냄새와 함께 새로 산 가구의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에는 명품 소파와 화려한 장식품들이 가득했어요. 오미숙이 시큰둥하게 인사했고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미숙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한유림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오미숙이 물었어요. 아, 한유림이 시어머니에게 이미 얘기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했을지는 뻔했습니다. 별일 없었다고 간단히 답했습니다. 별일이 없긴. 의사 며느리 병원에 내가 끼면 격 떨어져. 오미숙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참았어요. 이런 말을 몇 년째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했습니다. 앞으로는 한유림 병원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오미숙이 명령조로 말했어요. 네,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미숙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돈벌이는 어떤지 오미숙이 물었어요. 그냥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얼마나 벌겠냐며 오미숙이 말했어요. 한유림은 의사라 돈 잘 벌 텐데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한유림과 저를 비교했어요. 학력, 직업, 수입까지 모든 면에서 말이에요. 준호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어요. 오미숙은 아들 앞에서는 조금 다르게 행동했거든요. 한유림 개원 축하금을 좀 더 보내자고 오미숙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이미 충분히 보냈다고 준호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의사 개원인데 좀 더 해줘야 한다고 오미숙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어요. 이런 대화에 끼어들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 말 신경 쓰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괜찮다고 익숙하다고 담담하게 답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준호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윤선호 병원장과의 약속 시간이 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윤선호가 저를 보더니 신중한 표정을 지었어요. 책상 위에는 몇 장의 사진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어린 시절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3살 전 기억은 거의 없다고 답했어요. 별 흉터와 펜던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윤선호가 책상 위 사진 한 장을 제게 보여줬어요. 이 사진 좀 보세요. 윤선호가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3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왼손등에 별 모양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고 목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별 펜던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선호가 조심스럽게 설명해줬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했습니다. 31년 전에 실종되었다고 했어요. 1994년 제가 3살이었을 때 실종된 거였습니다. 보육원에 들어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윤선호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가족 사진, 돌잔치 사진, 그리고 실종 당일 찍었던 마지막 사진까지. 모든 사진 속 아이가 저와 똑같은 흉터와 펜던트를 하고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윤선호가 보여준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진 속 아이의 왼손등 흉터와 목에 걸린 펜던트가 제 것과 똑같았거든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여동생입니다. 31년 전에 실종됐어요. 윤선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1년 전이면 제가 3살 때입니다. 보육원에 들어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정말 확실한 건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흉터와 펜던트가 일치한다고 윤선호가 답했어요. 윤선호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어린 시절 제 모습과 비슷한 여자아이가 가족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윤선호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네, 지역의료재단 이사장으로 계세요. 윤선호가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선호가 실종 경위를 설명해줬어요. 1994년 부산 터미널에서 가족 나들이를 갔다가 인파 속에서 제가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윤선호가 말했습니다. 매일 밤 우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다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31년 동안 가족이 저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윤선호가 DNA 재검사를 제안했어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겠다고 답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녀관계 99.99%, 남매관계 99.99%. 확실한 혈연이었어요. 그날 윤선호는 아버지 윤태성을 모셔왔습니다. 60대 초반의 품격 있는 남성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다희야, 우리 다희 맞구나. 윤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31년 만에 진짜 아버지를 만난 거였습니다. 윤태성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실종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부산 터미널에서 가족 나들이를 갔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제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전단지도 뿌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3년 전 돌아가시면서도 저를 그리워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해드렸어요. 김순희 선생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지도 말했습니다. 윤태성이 김순희 선생님께 고마워하셨어요. 제가 잘 자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아직은 낯설다고 했습니다. 윤선호가 시간을 천천히 갖자고 약속했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준호도 놀라워했지만 축하해줬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다고 행복해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31년 동안 혼자 살아온 시간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거든요. 윤태성은 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하셨어요. 만나자고 재촉하지도 않고 선물을 주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편할 때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윤태성의 딸이라는 소식이 퍼지자 시어머니 오미숙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루 만에 180도 달라진 거예요. 새아가야 어서 와. 오미숙이 환한 웃음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새아가라니. 평소에는 야라고 부르던 분이 갑자기 새아가라고 부르니 소름이 돋았어요. 거실에는 고급 과일과 한과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하던 값비싼 접대용 다과들이었어요. 달콤한 한과 냄새와 함께 새로 뿌린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렸습니다. 우리 새아가 고생 많았다며 오미숙이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좋은 집안 딸인데 뭐든지 말하라고 했어요. 저는 불편했어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게 이상했거든요. 오미숙이 본격적으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사돈 어른께 우리 아들들 사업 투자를 부탁해달라고 했습니다. 준호의 휴대폰 수리점도 확장하고 한유림 병원에도 투자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남편 사업은 우리가 감당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미숙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금세 웃음을 되찾았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제 가족을 이용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한유림이 술에 취해서 집에 왔어요. 취기가 돌아서 평소보다 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거지 근성은 안 버려지네. 한유림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뭔 소리냐고 물었더니 돈 있는 아버지 생겼으면 좀 써먹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술 취한 사람과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유림은 계속했습니다. 구급대원 주제에 의사 행세한다고 했어요. 학력도 없으면서 건방지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게 잘못이었나 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유림이 뭔 소리냐고 물었어요.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유림이 비웃었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이제 제게는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다음 날 윤태성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직 아빠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윤태성이 저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필요한 건 뭐든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제 힘으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윤태성이 감동해하셨어요. 역시 제 딸이라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윤태성은 제가 구급대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숭고한 직업이 어디 있냐고 하셨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일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한유림 병원에서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개원 한 달 기념이라고 해서 병원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는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준호가 가족 화합을 위해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만찬장에는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렸어요. 와인 향과 스테이크 굽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유림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저에게만은 시큰둥했습니다. 2차로 병원 로비에서 간단한 뒤풀이를 했어요. 그때 한유림이 술에 더 취해서 본격적으로 폭언을 시작했습니다. 구급대원 주제의 의사들 모임에 왜 끼어드냐고 했어요. 학력도 없으면서 건방지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어요. 이제는 증거를 남겨두기로 했거든요. 한유림의 폭언이 계속되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 뭘 안다고 설치냐고 했어요. 거지 근성은 어디 안 간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한유림의 행동이 도를 넘었거든요. 그때 윤선호 병원장이 나타났습니다. 로비 CCTV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던 것 같았어요. 한유림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윤선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한유림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윤선호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병원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녹음한 파일과 함께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어요. 윤선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사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한유림의 파트너 계약이 해지된 것이었습니다. 한유림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을 급으로 매기는 의사는 우리 병원과 맞지 않습니다. 윤선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유림은 결국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했고 병원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거든요.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해지였어요. 시어머니 오미숙이 찾아와서 한유림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고 더 이상 봐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미숙이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가족이면 더욱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에요. 준호도 이번에는 제 편을 들었어요. 한유림이 너무 심했다고 당연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실망했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어요. 한유림이 병원에서 쫓겨난 후 시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미숙은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을 찾았고 제 자존감을 되찾았거든요. 윤선호 오빠와 윤태성 아버지는 항상 저를 지지해줬어요. 특히 윤선호 오빠는 병원에서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구급대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응급처치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정말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병원 강당에서 교육이 열렸어요. 처음에는 참가자가 적었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젊은 엄마들, 회사원들,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사람 살리는 손이 최고 학력입니다. 저는 교육 시작 전에 늘 하는 말이었어요.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CPR 방법, 하임리히법, 기본 응급처치까지 실습 위주로 진행했어요. 마네킹의 가슴 압박을 하는 소리, 심폐소생술 교육용 기계의 메트로놈 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열린 공개 세미나에서 윤선호 오빠가 무대 인사를 했어요. 사람 살리는 손이 최고 학력입니다. 윤선호가 말했습니다. 바로 제가 평소에 하던 말이었어요. 오빠가 제 말을 인용해 준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준호도 변했어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기로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무시하는 어머니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희는 소소하지만 단단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진짜 가족의 사랑도 알게 되었고요. 윤태성 아버지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대하세요. 31년을 떨어져 있었던 시간을 급하게 메우려 하지 않으시거든요. 저도 천천히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있어요. 가끔 함께 식사도 하고 어머니 이야기도 들어요. 어머니가 제가 실종된 후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매일 제 사진을 보며 우셨다고 합니다. 제가 잘 자란 모습을 보시면 좋아하셨을 텐데 아쉬워요.
하지만 아버지와 오빠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구급대원 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여전히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환자들을 성심껏 돌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출동에서도 저는 정확히 기록했어요. 환자 도착 시간, CPR 시작 시간, 병원 인계 시간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시간이 증거라고 천성복 대장에게 말했던 그 말을 여전히 믿고 있어요. 살렸다는 증거 말이에요. 우리는 학력으로, 돈으로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기록으로 가족이 됩니다. 진정한 가치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달려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그것이 제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윤선호 오빠도 윤태성 아버지도 제 선택을 응원해 주시고 있어요. 가족이란 피보다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31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과 함께 저는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구급차에 올라탑니다.